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플레이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겠지만 디플레이션이 뭔가 개념 정의를 좀 해주세요. 디플레이션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걸 최근에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면 우리나라 1965년 통계 시작한 이후에 지난 8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0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마 통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고 석유리 제품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마 수요가 작아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GDP 디플레이드라고 해서 이 전체 국민 경제의 가격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고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다 포함되는데 그 GDP 디플레이도 98년 4분기 예환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3분기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모든 식자층들이나 정부가 이 디플레이션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위험한 것이 물가가 하락이 되고 소비가 침체가 되면은 또 이짝 자연히 투자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생산이 어려워지고 생산이 감축되고 하면 다시 물가가 하락되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틀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하락 같은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금융까지 문제가 된다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같이 어려워져서 복합 불황이 이르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90년대 말에부터 일본이 20년 동안 그 경제 불황을 갖다가 모색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디플레이션이 현재는 우리가 진입이 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현재 디플레이션의 물가가 마이너스가 이루어진 거는 현재 정부가 정책을 취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부가 취한 정책의 결과가 나타난 지표가 틀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야만 아마 이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소비가 이제 부진한 이유가 이제 가장 첫째 이유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이라든가 52시간 주 52시간제 이런 걸 택하니까 자연히 그게 이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많이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더 오히려 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실업자를 정부가 2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정부 자금에 의해서 노년층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반시장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그 결과로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한 52만 명의 60조 이상의 가계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계 부채도 소비를 내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갚아야 되니까. 또 경제가 중요한 게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장려해야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또 소비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취한 정책이 대기업 정책이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많이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가 취한 정책 자체가 시장에 친화적이거나 또는 기업에 친화적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소비 실업자도 많이 늘었고 또 이 투자도 많이 줄었고 또 수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마 사상 초유의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2년 반 동안 해온 정책을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바꿀 생각이 현재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일본 불황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해서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수요 부주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살 수 있게끔 소득을 늘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소득을 줄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현재 취한 정책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경제 발전을 시키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어서 이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노인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현금 복지라고 그래서 몇십만 원씩 다 드리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쓰는데 한계가 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총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늘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취해줘야겠죠. 그럼 아까 이제 고용하는 것이 이제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마 고용의 주체는 역시 기업이니까 기업이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을 해나가는데 규제가 된다 하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또 이 잘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그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세금도 내려주어서 더 이제 기업 활동하기 쉽게끔 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 소비와 연결돼서 결국은 이 말하고 하면 이제 사람을 고용하고 소득을 줘야 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법인이니까 법인세도 대충 낮춰야 되고 이제 9월 바로 이달이 바로 재산세를 내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정부가 약 2조 정도 세수 증대를 기대하더라고요.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러면은 개인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뭐 집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 세금 내고는 더 수요가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 성향을 보니까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계층에 상관없이 대폭 줄었어요. 저소득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취업 자체가 안 되니까 소비 성향이 대폭 줄은 것 같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조세 부담 그리고 사회복지 비용 부담 이런 구로에서 소비 성향이 아주 대폭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개인의 경우에 너무 조세적인 부담을 많이 준다든가 또는 취업이 안 된다든가 또 이랬을 경우에는 소비가 줄니까 그 조세 부담의 경우도 현재 아마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그 법인세를 좀 내려줘서 그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올리니까 결국 그 소비를 줄이는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좀 조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경 박사님 그 건설부에 오래 계셨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게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그 부동산을 이제 팔아서 거기서 얻는 이익 가지고 사실 여유 자금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 또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뭐 취득세나 뭐 등록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크니까 결국 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을 매각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부동산 관계 세금을 대폭 낮추는 것도 절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개인의 이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는 저소득층에는 취업으로 하고 저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담되는 세금이 좀 내려가야 조정돼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또 상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같은 것도 조정해 줘야 결국 그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기업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장기 불황 20년 불황을 늘 얘기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걸 탈출하게 됐습니까? 어떤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정부가 재정을 썼지요.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그 세금도 내려주고 했는데 결국 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개인의 소비를 안 하고 또 이 SOC 소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같은 걸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효과 없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을 쓸 때는 말하자면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방은 세금을 좀 내려주어서 소비를 촉진시켜주고 다른 한 방향은 SOC 같은 것을 대폭 건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방향이 우리나라의 그 성장 잠재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SOC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그게 건설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세금 줄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OC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 2만 불 수준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있다고 해요. 따라서 어떤 에비타 상승소를 정확히 해서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국민 그 경제 발전에 기여 성장 잠재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새해 예산이 513조 5천억 대폭 증액됐는데 그 증액 부분의 반 정도가 복지성 지출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뭐라고 할까 복지성 예산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창출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써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특히 그 중에서 무슨 인건비를 위해서 무슨 노인을 나간다 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런 복지성 선진 자금으로 인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넣되 그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로 나가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하면서 또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 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좀 충분히 감안해줘 나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프레이션이 왔을 경우에 정부가 할 이제 그런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으로서 디프레이션이 왔다 지금 온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럴까요? 개인으로서 할 문제는 사실은 돈을 안 쓰는 것밖에 없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꾸 물가가 내려가니까 또 이게 계속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럼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이 디플레이션에 탈출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려주고 말하면 사회간접 자본이라든가 그 투자라든가 또는 그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소득을 적정하게 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그때는 미덕일 수 있는 그런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정책을 좀 바꿔야겠는데 그걸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디프레이션은 심화되고 경제는 더 쇠퇴 일로로 가죠. 뒷걸음질치고.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그 실물 경제 불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동산이 버블화되면서 금융 부채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금융 시장과 우리 실물 시장이 같이 복합 불황에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 정부가 우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소비의 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그 자산 가격 자체가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적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금융 질서의 어떤 변동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면으로는 소비를 상당히 중시하면서 금융 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너무 뭐라고 할까 갑자기 하락돼서 금융 위기까지 올 정도로 하는 것도 막아줘야 하는 그런 것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부동산의 경우는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분양 상한까지도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면은 없습니다만은 문제의 원천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주체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마 그 뭐라고 할까 금리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내리는 더 내려야죠. 금융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금리는 여기 애국 자본의 탈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도 상당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 정책도 이렇게 고려해서 우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 반시장적인 그 어떻게 할까 반경쟁적인 그런 정책을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새로운 그 스की무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리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그 연방준비은행 보고 금리 내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그 경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리를 내려줘야 말하자면 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까 가계부채 상당히 많았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소비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는 우선 내리는 거 이전에 규제를 대폭 완화했어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에 가 있던 업체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트럼프의 경우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애국 업체가 어느 나라 가든지 들어오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우리 대기업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리 인하와 규제 정책과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경제가 좀 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걱정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집이 시다 그러는데 한번 결정한 걸 밀고 나가는 거. 그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 그 조국 교수 임명을 결국 해버리는 식으로 일단 정해놓은 경제 정책을 안 바꾸면 그게 이제 큰일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여당 몫일 것 같아요. 야당 몫일 것 같아요. 이제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사인이 지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플레이션이 원인 자체가 실업률이 커지고 소득이 없어서 결국 소비가 작아서 이렇게 온 건데 이거를 정부가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의 기능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그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고 반시장적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하는 그 야당 정책가들은 그걸 바꿀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야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래서 또는 뭐 정부도 그 범부처적으로 뭘 움직인다든가 해서 그걸 국회에 여야 협의할 수 있게 된 장을 만들어준다 해서 여야가 같이 공동 위기를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규영 박사 모시고 디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